지구 반대편 땅 칠레입니다. 칠레의 등줄기 안데스 산맥은 세상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천문학자 이정은입니다. 높은 고도와 건조한 공기, 천문대가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건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구상 특정 지역에서는 몇백 년에 한 번만 일어난다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저를 포함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완전한 개기일식이 천문대 바로 위를 지나가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달이 태양을 귀퉁이를 가리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적 내용을 제안하고 자문했던 킵손 교수도 있습니다. 명실상부 과학계 세계적인 스타죠. My 15 years old son want to be physicist because of the Interstellar, the movie Interstellar. Well, that's an honor for me. I am so pleased that Interstellar had such influence on young people. Yeah. Surprised and impressed by the enthusiasm of Korean people for science. It's wonderful. Yeah, and your book is also one of the best sellers. What brought you to La Serena here? Well, I came here for the opportunity to see the solar eclipse. But there's another reason that I was here with my wife in 1984 on our honeymoon. Wow, Right really? after we got married, we came down to La Serena for our honeymoon. We were here for 3 weeks. I was a theorist in residence at this observatory. Oh, wow. And so it was an I didn't know. opportunity also to come back to our happy time at the beginning of our marriage. I saw the red. I didn't see the red in 27. 태양이 조금씩 달에 가려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달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웠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여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 저도 개기일식을 직접 본 건 처음입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위치해 있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 시간은 2분 30초 정도였습니다. 개기일식은 천체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100년 전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은 아프리카 근처 프린시페 섬까지 가서 개기일식을 관측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서 별의 위치가 바뀐 걸 보고 태양 주변의 별빛이 태양의 큰 중력으로 인해 휘었다는 걸 확인했죠.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증명한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우주쇼는 달 그림자가 비켜가며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이것과 더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또 하나의 발견, 블랙홀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캐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이죠. The first observation
the birth of the universe will likely come within 10 years, and then these other things will come in 20 or 30 years. So that for me is the most exciting. Yeah, it's 인류는 역사의 시작부터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밤하늘을 관찰해 왔습니다. 무수히 빛나는 별들은 인류에게 두려움과 동경의 대상이었고, 고대의 별들은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신가요? 문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우주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했고, 벌써 꽤 오래전 별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 밖 3,500여 개의 행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류는 우주의 기원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상대성 이론 100여 년 만에 우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믿었던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의 본체 대신 주변에 빠르게 회전하는 물질들이 내는 빛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관측해 블랙홀의 윤곽을 포착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최근 인류가 관측한 진짜 블랙홀입니다. 믿어지세요? 이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입니다.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거리에 있으며 크기가 400억 킬로미터,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은 간접적으로만 확인됐습니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블랙홀. 그렇다면 별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항성으로 우리 은하의 평범한 별입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별은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핵융합 연료가 소진되면 별은 죽음을 맞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마지막 순간을 보는 바와 같이 폭발로 끝냈습니다.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들은 마지막 순간을 대폭발로 장식합니다. 이때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한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단 며칠 동안 한꺼번에 내뱉으며 태양 10억 개의 밝기로 빛나죠. 이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은 별이 죽어가는 현상이지만 매우 화려하고 역동적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별의 중심 핵은 엄청난 압력으로 수축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30배를 넘어서면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블랙홀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인류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Shepard Dolman is the Event Horizon Telescope Project Director. To do this, we worked for over a decade to link telescopes around the globe to make an Earth-sized virtual dish. Verified Einstein's theories of gravity in this most extreme laboratory. 블랙홀 관측은 전 세계 천문학계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지구 6개 대륙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 8개를 연결해
EHT라 불리는 거대한 관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EHT란 빛이 벗어나지 못하는 블랙홀의 경계선, 사건 지평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의 분해능은 파리에서 뉴욕의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정도죠. 지구의 자전을 이용해 각 망원경이 수집한 전파 데이터를 합성했습니다. 이로써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대형 망원경이 만들어진 셈이 돼 블랙홀을 관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EHT 블랙홀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망원경 알마는 칠레에 있습니다. 알마도 전파 망원경인데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대에 비칩니다.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땅 아타카마 사막을 지나 해발 5,000m의 차난토르 고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알마를 직접 보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천문대에 도착하기 전 해발 3,0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머무르는 건 인체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알마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몇 가지 교육과 시험을 거쳐 간신히 알마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슬슬 숨이 가빠집니다. 몸 안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산소통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산병에 시달리는 연구원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드디어 알마 안테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알마는 2013년 처음으로 운용을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 시스템입니다. 네, 알마 사이트는 처음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흥분되네요. 전파 천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이제서야 오게 돼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알마는 떨어져 있는 여러 대의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관측합니다. 이로써 천체의 정확한 위치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파 신호는 태양빛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밤낮 구분 없이 관측이 가능하죠.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 우주가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 파악해내는 겁니다. By combining these 66 antennas, we have a gigantic virtual radio telescope. The size of this telescope is as large as 16 kilometers. With this big antenna, virtual antenna, we can get a very high resolution, so we can observe the astronomical object very closely. 천체의 위치와 주파수 대역에 따라 각지름 12m나 7m의 안테나가 개별적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66개나 되는 망원경이 한데 모이면 관측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전 세계에서 참여한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는 한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연구자 중 8명이 한국인으로 그동안의 독자적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블랙홀 프로젝트 팀 출범부터 함께했죠. 연구원들은 알마와 전 세계의 다른 전파 망원경들을 활용해 블랙홀 관측에 기여했습니다. 6시에 떠가지고 블랙홀의 존재는 확신했지만 관측에 성공하기까지는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은하 중심 방향과 M87 방향에서는 지구 전체의 전파 망원경을 활용을 하면 블랙홀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이번 EHT에 참여했던 주요 이론 천체물리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표에 전파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자리한 JCMT 전파 망원경. 블랙홀 관측 초기, 연구자들은 그 역사적인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우나케아 4,300m 정상에 있는 JCMT 전파 망원경의 관측실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윌이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ill? Hello. 네, 윌은 지금 오늘 EHT 마지막 관측인 사지터스 A 정태현 박사는 이때까지도 블랙홀의 실제 영상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230GHz 관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그 블랙홀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망원경의 감도, 데이터의 품질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었지만 이게 첫 번째 관측 시도였거든요. 이번 관측은 2017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6개 대륙에서 같은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8대의 망원경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전파 데이터를 모았고 영상화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모였고 날씨 조건 등 천운도 따랐습니다. 이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블랙홀이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한 200여 명이 되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그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뿌듯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떤 영상? M87 블랙홀은 바로 이쪽 블랙홀의 더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한 추가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Z의 이미지까지 관측해냈습니다. 그 EHT 관측에서는 그 블랙홀 주변의 블랙홀 그림자 외에는 사실은 영상을 얻지 못했는데 2020년 관측이나 그 이후에 좀 더 개선된 EHT 관측에서는 그 블랙홀 그림자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멀리 퍼져나가는 Z까지 연결된 그런 구조를 함께 관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 전파 관측망 KVN을 활용해 이번 블랙홀 관측 데이터를 보강했습니다. KVN은 서울, 울산, 그리고 제주에 있는 전파망원경 석 대가 연계된 우주 전파 관측망인데요. 통합 운영돼서 서울에서 제주 거리와 비슷한 지름 500km짜리 거대 전파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동아시아 우주 전파 관측망의 핵심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KVN 전파 망원경의 수신기는 세계 최초로 4개 주파수 대역을 동시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이 기술은 KVN 스타일로 불리며 세계 전파 망원경에서 앞다퉈 채택하고 있습니다. 천체로부터 수신되는 전파를 하나의 주파수나 파장대가 아닌 4개 대역에서 동시 관측하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천체 물리학적인 현상들이
파장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블랙홀이나 별 탄생 지역 혹은 별이 죽어가는 별 사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리 현상들을 4개의 다른 파장 대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기작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 관측 수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N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에 전파 망원경 1기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성능으로 더 자세히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젠가는 블랙홀을 능가하는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M87의 블랙홀을 보게 된 빛이 지금도 우리가 관측을 최근까지도 했고, 그런 빛은 이미 5,500만 광년 전에 블랙홀에서 출발한 빛이 저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 우주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지금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를 알므로써 우리 현재와 또 우주의 이제 미래의 모습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관측만큼이나 2019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발견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있는 별을 통해 지구 생명 탄생의 비밀을 밝혀낸 연구였습니다. 제 모습도 보이고요. 한국천문학계의 네로라 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이정은입니다. 100회를 맞은 학술대회에서 제가 여러 회원님들께 저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별, 특히 우리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 별의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는 세계 최초로 별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유기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유기 분자들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자들의 함량은 혜성의 함량과 유사했습니다. 초기 지구에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유입될 때 혜성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별은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원소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핵융합을 통해 탄소, 산소, 규소, 그리고 갖가지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저장합니다. 이것들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새로 태어날 별의 구성물질이 되죠. 별이 죽으면서 새로운 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지각색의 구름이 있듯 우주에도 별처럼 빛나는 구름, 성운이 있습니다.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별과 별 사이에 빛나는 가스와 먼지로 만들어진 이곳은 별이 탄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지구에서 가까운 곳 중 가장 많은 별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가운데 표면 온도가 10,000도가 넘는 별들이 태어나 그 빛이 주위의 먼지와 가스를 몰아내 동굴과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빨간 석류속처럼 보이는 동굴에서 3,000개가 넘는 별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여름철 남쪽 하늘의 은하수에서 보이는 독수리 성운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검은 기둥들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태어납니다. 별을 품은 알이라고도 불려요. 성운에서 기체와 먼지가 계속 뭉치면서
중심 부분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 400만 도 이상이 되면 바깥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태아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태아별의 중심 부분이 계속 뜨거워지면 별을 구성하는 성분인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때 엄청난 빛과 열을 내뿜는데요. 주변의 기체와 먼지를 날려버리면 마침내 완전한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아별 주변에 만들어진 둥근 원반의 물리적 상태와 화학적 성분을 알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행성의 크기와 궤도, 대기에 포함되는 원자나 분자 같은 행성 형성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태아별 V883 오리를 관측해 왔습니다. 이 태아별 주변 원반의 물질들은 대부분 얼음 상태였죠. 이 원반에서 기체와 얼음 상태의 경계 부분을 스노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태아별이 주변 물질들을 폭발적으로 빨아들이며 질량을 불려나갈 때 열과 빛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스노우 라인이 확장됩니다. 얼음 상태로 존재했던 물질들이 기화한 것으로 여기서 해성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5개의 복합 유기 분자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억 년 전, 유기 물질이 유성체들을 타고 지구로 왔고 생명의 기원이 됐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저의 연구도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알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알마의 관측 통제실로 안테나 수신기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천문학자들이 알마의 관측 계획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유기 분자 발견했던 그 프리퀀시의 리시버예요. 이 작은 안테나 수신기가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 생명 기원의 실마리를 포착해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 뼈, 물, 더 작게 나누면 분자, 다시 더 작게 나누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체는 원자로부터 진화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의 같은 것들로 구성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원자는 어떻게 지구로 왔을까요?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칠레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막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래 언덕은 이곳에 없습니다. 무려 1600km나 뻗어 있는 이 건조한 땅에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마치 물이 없는 외계 행성 같습니다. 때문에 심한다고.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왜 잡혀 받을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요. 꼭 쳐보겠잖아. 그러니까 멍청했다니까. 야 오른쪽으로 가 임마.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 기원의 흔적을 찾으려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원형이 보존된 높고 고립된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차라리 이쪽 여기를 밟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결국 자동차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같은 장소를 맴돌다 겨우 벗어났습니다. 만약 그곳에 갇혔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립된 이곳은 밤이 되면 순식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리는 곳이니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몬트라키 운석공은 100만 년 전 운석 충돌 흔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로소 항공 촬영으로 발견됐습니다. 갓 만들어진 원시 태양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끓어오르는데요. 태양 주변 원반 속의 분자와 먼지 알갱이들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로 부딪히며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덩어리들이 태양 주위를 회오리치며 합쳐져 점점 커지고 지름 10km 정도의 미행성이 됩니다. 수많은 미행성이 충돌해 서로 몸을 합치며 크기를 불리면 드디어 행성이 되죠. 원시 지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성운의 알갱이들이 응집돼 만들어진 초기 지구는 초고온 상태입니다. 마그마의 바다의 모든 것이 불타고 우주에서 충돌한 미행성들이 지구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구와 미행성들의 충돌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구도 적당히 식었습니다. 대기와 육지,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혜성을 타고 온 생명을 품은 원소들이 지구에 깃들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이곳은 지구로 쏟아진 소행성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를 별똥별이라 부르죠. 빛을 내며 지구 대기를 통과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과 충돌하면 이렇게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고 암석 조각이 남습니다. 별똥별의 조각은 운석이라 부르고 커다란 구덩이는 운석공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크기가 엄청나죠?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크레이터는 더 크답니다. 지름이 약 1200m 정도이고요. 캐나다 북동부에 위치한 운석 구덩이는 지름이 무려 65km나 됩니다. 원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생명을 품은 별의 원소들이 운석이나 그보다 더 작은 우주먼지에 실려 지구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운석과 우주먼지를 추적해 별이 품은 원소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극지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우주먼지 연구를 시작했고 운석을 연구한 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이 눈덩어리 속에 우주먼지가 있다는데요. 눈덩어리를 채집하는 장소는 우주가 아닌 지구. 남극입니다. 남극은 지구의 먼지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우주에서 온 물질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낮죠. 2014년 장보고 기지가 준공된 이후 매년 600kg 정도의 눈을 채집하고 있는데요. 눈을 파내려가면서 쌓인 높이를 통해 시기를 추측해보면 특정 시기에 쌓인 우주먼지가 다량 발견됩니다.
당시 지구 가까이로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1년치가) 몇 센치야? 60? 눈 많이 쌓이는 데네. 네, 알았어요. 남극은 여름에도 영하 30도, 겨울엔 영하 5, 60도까지 내려갑니다. 맹렬한 추위 속에 얼음 벌판을 헤매는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음이 갈라져 생긴 틈인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고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연구지만 이 순간을 위해 매진합니다. 아, 이게 005번. 005번입니다. 창근아, 뭐 같아? 어디너리야? 야, 그래도 헬리콥터에서 야 바로 내리면서 딱 보였다. 최초로 운석을 찾았는데 뭐 직경 1cm 정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재즈입니다. 와! 가끔은 아주 커다란 운석을 마주치는 행운도 맞이합니다. 어. 30km 이상이지?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오!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은 극한의 조건을 극복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극에서 채집한 우주먼지가 들어있는 눈덩이입니다. 이 눈을 녹여야 하는데요. 눈이 녹아 물이 되는 과정에서 필터를 통해 우주먼지가 걸러집니다. 그 속에서 우주에서 온 원소를 찾습니다. 우주에서 기원한 것들 중에는 몇 가지 원소들이 좀 지구에 있는 물질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니켈이 포함된 광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칼슘이나 알루미늄이 지구에 있는 물질보다 많다거나 때로는 마그네슘이 더 많다거나 그런 원소들이 많이 나오는 먼지들을 우주먼지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00톤의 우주먼지가 지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하게 표면에 물이 있는 행성인데요. 우주로부터 지구로 물이 유입됐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극지 연구소의 운석들 대부분도 남극에서 가져온 겁니다. 눈 평야에서 돌이 발견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운석입니다. 달에서 온 운석 등 지구에서 발견된 운석 중 80%가 남극에서 채집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남극과 우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남극은 그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주선의 로버들이 화성 표면이나 달 표면에서 이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베드로 남극의 특정 지역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극의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체는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생명이 그러면 우주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행성은 어딜까? 화성의 남극일까? 아니면 목성의 위성 유로파일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일까? 하는 그런 관심이 그런 유사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남극만큼 좋은 곳이 없죠. 우주의 온도는 평균 영하 270도로 차갑게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증명하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강헌 교수는 꽁꽁 얼어붙은 우주의 먼지 입자 속에서 분자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습니다.
태아별의 스노우라인에서 유기분자를 발견한 저의 연구와도 통하는 내용이죠. 덮어가지고 극저온 초진공 장치를 개발해 별이 탄생하기 직전까지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실험 장치의 내부는 영하 270에서 170도로 1억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얼음 만드는 데는 보통 몇 시간 걸려가지고서는 만드는 거, 얼음층 만드는데. 얼음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요즘 높게 조절해서 쌓고 있어서 그래서 한 원하는 그 두께까지 만드는데 한 20분 정도 고생하고 실험실이 우주 생명 탄생의 현장 그 자체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유기분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한 100개 남짓 발견이 됐는데 그걸 보는 순간 과학자들이 깨달은 거는 유기화학 분자들이 지구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있구나.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자들이 저기에 잔뜩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우주 공간에서 관찰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틸라민의 분율, 그거에 해당되는 조성을 얼음 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라는 걸 시도를 해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게 됐어요. 초진공 장치에 인공 얼음 시편을 넣고 우주에서 발견된 이산화탄소, 메틸아민 성분을 삽입하고 자외선을 쪼인 후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는데요. 몇 번을 반복해도 아미노산 분자가 생성됐습니다. 저 먼 우주에서 지구 생명을 이룬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인간을 포함해 지구 생명체의 기원은 우주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별을 쳐다보면서 궁금해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저 별은 저렇게 멀리 있고 지구는 여기에 있다고 배웠는데 저 별은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데로구나. 저거는 우리하고 다른 세상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고립된 감이 들고 있죠. 지구상에 산다 그러는 게. 근데 이런 천체화학적인 오늘날에 나오는 지식들을 살펴보니까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외계에 있는 분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오늘날에도 해성이나 이런 운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분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 지구는 그 물질계로 보면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분자적 입장에서 보면 고립된 데가 아니라 분자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좀 좋습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긴 이후 아주 적은 양의 물을 품은 유성체가 지구로 쏟아졌습니다. 우주로부터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물이 지표면에 모였고 수십억 년이 지나 이렇게 바다가 되었습니다. 유성체는 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화학물질도 함께 왔습니다. 이 유기물질은 우리 인간과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게 됐죠. 그렇게 원시 바다는 생명의 원소를 품은 스프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과학은 많은 것들을 증명했지만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밝히지 못한 비밀이 많습니다.
저는 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천문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의 죽음보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별이 탄생하는 생명의 순환에 관심을 갖고 별의 탄생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됐는데요. 별의 죽음과 탄생은 모두 같은 장소인 별 사이의 공간, 성간, 인터스텔라에서 시작되기에 저는 늘 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은 우주와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주의 미약한 신호를 통해 깨닫는 행복을 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된 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연구하게 됐습니다. The weather is fantastic It's today. really beautiful. Yeah, right. Yeah. So I'm waiting for the cherry blossoms. Probably before you leave. I hope so. Yeah. I hope so. My name is Neil Evan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을 졸업하고 별 탄생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국엔 연구자가 없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philosophical aspects. So I used to teach a class for liberal arts students about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studies of the universe and of the origin of life, because those two subjects have been approached not scientifically for most of history, and only recently have they become scientific. So it's a good way to connect across different fields. 별 탄생의 천체 물리학적 연구와 우주화학, 생물학까지 통합되는 현재 천문학은 최첨단의 과학입니다. 천문학 연구는 망원경 기기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0년 동안은 광학, 전파 망원경 등 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Professor Lee and I just have benefited from living in a time when there were new telescopes developed, both ALMA, which works at wavelengths of about 1 millimeter, and discovers, particularly good for discovering molecules that are in the gas phase. 난류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저와 함께 별의 탄생을 연구하는 팀입니다. 터뷸런스라는 단어는 흔히들 비행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제자들 덕분에 태아별의 폭발하는 순간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 탄생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네, 그렇죠. 별 탄생 제가 천문학과 대학원생이던 시절과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적인 지원들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큰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저희 한국 천문학자들이 같이 협동을 통해서 하물며 기기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문학 등 기초과학은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각국에서 차세대 망원경 개발 등 기초과학 연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외계행성 탐색과 초신성, 소행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 칠레와 남아공, 호주에 KMT넷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려 보름달 16개가 들어가는 넓은 하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 완공 예정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한국도 공동 건설에 참여했죠. 이 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돼 총 사업이 7억 4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초대형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130억 광년 밖에 있는 초기 우주도 관측할 수 있어 우주 진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MT는 거울 한 장의 지름이 8.4m인 거울 7장을 모아서 이제 만든 망원경이고요. 그래서 전체 지름은 대략 한 25m 정도 됩니다. 멀리 있는 상을 또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분해능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대략 한 10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주 탄생 초기 대략 한 130억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천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는지까지도 훨씬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영원에 비유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태양에 비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없을 뿐 태양도 늙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별,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부풀어 올라 거대한 붉은 별 적색 거성이 됩니다.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가스가 빠져나가면 작은 흰색 별이 남아 백색 외성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백색 외성은 더 차가워지고 빛을 발하지 않은 흑색 외성이 되죠. 태양 핵융합의 연료인 수소가 다 소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0억 년. 앞으로 50억 년 뒤 태양은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머나먼 행성으로 이주하거나 우주선을 타고 또 돌아다닐지도 모르죠.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개의 우주가 아닌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우주 개념입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간, 다른 우주를 찾아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